자, 여러분, 나는 뇌다. 이 말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좀 섬뜩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오늘 이 도발적인 한 문장 속에 숨어 있는 과학과 철학의 거대한 논쟁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식은 뇌의 신경 활동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있다. 신경철학의 선구자인 패트리시아 처칠랜드의 아주 강력한 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생각, 감정, 기억, 즉 나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결국 뇌세포들 사이의 물리적인 작용으로 전부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정신현상을 기본적인 물질작용으로 되돌려서 설명하려는 관점을 우리가 환원주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우리가 느끼는 벅찬 사랑, 가슴 시린 슬픔, 또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감동이 정말 뇌세포의 전기 신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엄청난 논쟁이 시작됩니다. 나는 뇌다라는 이 아이디어는 그냥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이걸 중심으로 신경과학, 철학, 윤리학 같은 분야들이 막 뒤섞여서 엄청나게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말 그대로 거대한 지적 전쟁터가 펼쳐진 거죠. 자, 그럼 이 전쟁터의 한복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뇌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기계적인 원리를 파헤치려는 학문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의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선도에 있는 게 바로 신경철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유의지가 있나? 이런 질문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고민만 했잖아요. 근데 신경철학은 달라요. 자, 이제 그만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을 내리는 그 순간 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 패트리샤 처칠랜드가 이걸 주도한 인물이에요. 그녀는 마음이라는 걸 더 이상 신비로운 영역에 두지 않고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실험실 테이블 위로 끌어내린 겁니다.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 답을 찾으려면 뇌를 직접 들여다봐야 한다. 이게 그녀의 핵심 생각이었죠. 신경철학이 이렇게 마음은 뇌인가 같은 큰 질문을 던졌다면 인지신경과학은 이제 도구를 들고 직접 증거를 찾으러 나섭니다. 우리가 잘 아는 fMRI 같은 장비로 우리가 뭔가를 기억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뇌의 어느 부분이 반짝 하고 활성화되는지 이걸 직접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연구가 요즘 가장 뜨거운 주제, 바로 AI와 직결되는 겁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님 같은 분들이 대표적이죠. 이분들은 뇌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는 게 결국 인간을 닮은 혹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지도를 완성하는 게 곧 미래 기술의 청사진을 그리는 일이 되는 셈이죠. 자, 그런데 뇌의 작동 원리를 알아내는 건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어려운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뇌를 이해하고 심지어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면 그때 우리 사회와 윤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바로 이 질문,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건데? 이 질문을 던지는 분야가 바로 신경윤리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거나 기억을 지우는 기술을 갖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좀 무섭죠. 어떤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지 아주 치열하게 고민하는 학문이에요. 이 분야를 개척한 마이클 가자니가는 아주 현실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의 뇌를 스캔했더니 폭력성과 관련된 부분이 좀 이상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네가 한 행동은 전부 네 책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법정에서 뇌 스캔 사진을 증거로 써야 할까요? 이게 더 이상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뇌를 바깥에서 관찰하는 약간 3인칭 시점이었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바로 나의 생생한 1인칭 경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신경현상학입니다. 안토니오 다마시오의 연구가 이걸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그가 연구한 환자 중에 뇌 손상으로 감정을 못 느끼게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전혀 못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차가운 이성이라는 게 뜨거운 감정이라는 나침반 없이는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이성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필수 파트너였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으로 가보겠습니다.
과학이 아직까지도 풀지 못한 가장 거대하고 심오한 미스터리에 도달했습니다. 설령 우리가 뇌의 모든 기계적인 작동 방식을 100%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바로 이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딱 짚어낸 사람이 철학자 데이비드 차머스입니다. 이 문제 제기 하나로 의식 연구의 록스타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그가 던진 질문 하나가 이 분야 전체를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차머스는 문제를 두 종류로 나눴어요.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을 저장하는 방식, 이런 기능적인 원리를 밝히는 건 쉬운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엄청나게 어렵죠.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과학이 언젠가 답할 수 있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가 아니라 왜라고 묻거든요. 도대체 왜 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물리적인 작용들이 나라는 주관적인 경험, 이 생생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철학자들은 이 주관적인 느낌, 이걸 퀄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의 뇌신경 활동을 아무리 정밀하게 분석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커피의 독특한 향과 맛 자체를 제가 똑같이 느낄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느낌, 그게 바로 퀄리아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냥 정보만 처리하고 로봇처럼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도대체 왜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런 생생한 1인칭 영화가 계속 상영되고 있는 걸까요? 아직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각 분야마다 씨름하는 문제가 조금씩 달라요. 신경철학은 마음은 뇌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벽 앞에서 막히죠. 신경윤리학은 기술은 점원치 없어가는데 우리 사회의 윤리나 법은 이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이 모든 과학적 설명이 과연 경험의 본질에 닿을 수 있는 건지 그 근본적인 한계 자체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너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들은 더 이상 학자들만의 고민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든 AI가 정말로 의식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그 AI를 그냥 기계로 대해야 할까요? 뇌랑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기술이 보편화되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사실 이건 이미 시작됐죠.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소셜미디어가 우리 뇌를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요? 이 모든 현대적인 질문들의 가장 깊은 곳에 의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오래된 질문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기술은 우리에게 뇌의 작동 방식을 바꾸고 어쩌면 인간의 본성 자체를 새로 디자인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그 변화의 코드를 짜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분야의 지혜를 모아야만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